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교권보호위원회의 법적 이해라는 내용으로 강의를 진행할 인천광역시 교육청 교육활동보호담당관 변호사 류하선입니다. 요즘 굉장히 핫한 이슈죠. 바로 교권보호위원회인데요. 교권보호위원회가 과연 무엇인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교권보호위원회는 교원의 지위 향상에 관한 특별법에 설치 근거가 있는 기구로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기구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한다는 것은 결국 우리 학생들을 위한 길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교사가 교육활동을 침해받아 사기가 저하된다면 자연스럽게 교육의 질이 떨어지게 되고 교원의 수업권과 필수 불가결 관계에 있는 학생의 학습권 또한 영향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교권 보호와 학생 보호는 결코 상충되는 개념이 아니라 서로의 권익을 보완하는 관계입니다. 이 두 가지가 잘 지켜진다면 학교 구성원 모두의 신뢰와 안전을 구축하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건강한 교육 문화가 정착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권보호위원회의 운영 및 절차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피해 교원 그리고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목격한 모든 사람은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가 이루어지면 학교나 교육지원청에서 사안을 조사하게 되는데요. 이때 침해 행위를 했다고 여겨지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은 구두나 서면으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할 수 있습니다. 가령 나는 교육활동 침해이질 않았고 선생님과의 관계에서 오해가 있었다 라고 항변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는 것입니다. 사안 조사가 마치면 각 교육지원청에서 심의가 진행되는데 교원, 학부모, 변호사, 경찰, 교육활동 관련 경험이 있는 사람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발탁된 위원들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때 출석 통지서에 심의사안의 요지가 구체적으로 기재되기 때문에 어떤 내용이 심의 대상이 되는지 알 수 있고 혹시 급한 일이 있어서 심의 당일에 출석하지 못하더라도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심의 결과는 교육장 명의로 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실제 교권보호위원회가 개최된다면 교권보호위원회에서는 과연 어떤 결정을 내리시는지 이 점이 가장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총 5가지의 심의 기준을 근거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침해 행위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그리고 침해 학생의 반성 정도, 학생과 교원 간의 관계 회복 정도 이렇게 5가지인데요. 위원들은 5가지의 요소마다 점수를 부여한 다음에 점수를 합산해서 최종적으로 어떤 조치를 할지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학생의 경우는 점수 합산에 따라서 산술적으로 0점부터 21점까지가 가능한데요.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인정되더라도 매우 경미한 수준이라면 조치 없음도 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이후에는 1호 조치인 교내봉사부터 사회봉사,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출석 정지, 학급 교체, 그리고 전학 및 퇴학 순으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퇴학과 관련해서는 초등학교와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퇴학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전학 조치까지만 가능하고 고등학생 이후부터는 퇴학이 가능하게 됩니다. 만약 침해 행위자가 학생이 아니라 보호자 등인 경우에는 조치 결정이 조금 달라지게 됩니다. 총 3가지만 가능한데요. 조치 없음, 서면 사과 및 재발 방지 서약, 그리고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의 조치 결정이 가능합니다. 주의하셔야 할 점은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처분은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최대 300만 원까지의 과태료 처분이 가능합니다. 교육활동 침해 행위자뿐만 아니라 교육활동의 침해로 피해를 입은 교원에 대해서도 조치 결정을 할 수 있는데요. 심리상담 및 조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그 밖에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가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교권보호위원회의 개최 요건이 되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란 무엇일까요? 먼저 법적인 정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교육활동 침해 행위의 법적 정의는 교원지휘법 제19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법에서 교육활동 침해 행위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 소속된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 부분으로 분설을 해서 하나씩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법 문헌에 따르면 학교에 소속된 학생 그리고 그 학생의 보호자가 교육활동 침해 행위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법에는 친권자, 후견인,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학생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자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 교육부는 이 보호자의 개념을 굉장히 넓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학생이나 학부모의 형제, 자매, 친인척, 지인 등도 이 보호자의 개념에 포함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는 교육활동을 폭넓게 보호하기 위한 의도로 읽혀집니다. 다음으로 침해 행위의 대상입니다.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한 행위여야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교원은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을 말합니다. 따라서 국공립, 사립학교 모두 무관하고요. 기간제 교원들도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이므로 당연히 이에 포함됩니다. 우리 교육부는 각 시도교육청의 재량에 따라 방과 후 강사, 돌봄 교사 등 여러 선생님들도 지원 여부와 정도를 달리 정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인천시 교육청은 이러한 강사 등에 대해서는 학교장 권한으로 학생선도위원회를 열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들 교원이 교육활동 중이어야 되는데요. 우리 교원지휘법은 교육활동의 정의를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학교안전법 정의 규정을 참고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데요. 살펴보시면 교육활동이란 단순히 수업하는 활동뿐만 아니라 수학여행, 현장체험활동, 등하교 시간, 그리고 기숙사에 있는 시간 모두 교육활동으로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다르겠지만 학교장의 계획에 따라 학교생활 전반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모든 행위는 교육활동 행위로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실무상 교육활동 행위인지 아닌지 헷갈리는 상황이 자주 발생합니다. 대표적으로 두 가지만 살펴볼까요?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퇴근 시간 이후 학부모가 교원의 개인 휴대폰으로 연락하여 자녀에 대한 학업 상담을 하던 중 순간적으로 화가 나 교원에게 폭언한 경우는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한 행위로 볼 수 있을까요? 네, 여기서 이 문제의 답은 교육활동 중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학부모와 교원이 통화한 시간이 퇴근 이후라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사적인 내용이 아니라 학생에 대한 학교 상담을 하기 위한 것이므로 교육활동 중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인데요. 우리 학생들 요즘 SNS 굉장히 많이 하지요. SNS에서 모욕, 명예훼손 행위도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한 행위로 볼 수 있을까요? 네, 이것도 교육활동 중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SNS라는 매체의 특수성 때문인데요. SNS에서 발생하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는 시공간을 넘어서 지속되고 전파된다는 점에서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한 행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교육활동 침해 행위의 세부 유형에 관해서는 방인환 변호사님께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